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공감 능력과 거울 유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서경식의 난민과 국민 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기무사 계엄령 소동 어디로 가고 있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평양에 가는 JTBC와 YTN 사장 지원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연은 용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제대로 된 핸드드립 커피를 먹으려면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갈고 끓이고 걸러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타까워하시며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웨일즈 드립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웨일즈 드립은 핸드드립 전문가가 손으로 내린 커피 농축액으로서 직접 맛을 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누구나 손쉽게 맛볼 수 있도록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비교할 수 없는 진한 맛, 원두부터가 다른 핸드드립 농축액 웨일즈 드립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들은 박근혜가 파면될 경우, 파면 안 될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한 게 아닙니다. 탄핵 심판 이틀 전인 3월 8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 광고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며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로 결론 날 것이다. 우리는 축제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친박단체들이 큰소리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를 염두에 두고 5단 케이크를 준비했었지요. 그보다 앞서 2월 중순경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자며 서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2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못해도 3명의 재판관은 기각 판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즉 탄핵 무효를 암시하는 첩보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보가 1월 중순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특히 바른정당에 갔다가 돌아온 김영우 의원은 이런 문건을 이유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좌파들의 소설 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며 계획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기밀 누설자를 잡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야기는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인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와해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무사 문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들, 결국 박근혜 시대의 박근혜로부터 공천받은 자들입니다. 이들과 어찌 민주공화정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들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 쿠데타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 가만둬야 합니까?
소속 당원 한 사람 머릿속에 머물고 있던 내란 선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공당인 통합진보당을 통째로 없앤 헌재. 또 다른 내란의 조직적 본질적 부역자인 자유한국당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요. 게다가 국민을 살상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기무사 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촛불혁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런 목소리가 아직도 활개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사이에서 형제의 난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이 MB의 최측근인 강경호 다스 사장을 전격 경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스에서 격리팀장을 지낸 최동영 씨는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쇼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최동영 전 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네. 지금이라도 해야지 자기 입장에서는 재판에서도 이제 좋은 근거가 되고, 이제 그러지 않나 생각해요. 이제 재판 본격적인 심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예. 그래서 딱 거기에 맞췄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지금 강경호 사장, 경질된 강경호 사장은 자기 자신의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임원진 속아낸 다음에 이상훈 회장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안 쳤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그것도 일종의 쇼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쇼다? 왜냐하면은, 예. 이상훈 회장이 경질을 시켰는데 이 양반이 반발을 하다. 그래야지만 이 회사는 이상은 씨 회장의 회사라는 게 견고하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강경호 사장도 MB 문제가 터지기 때부터 회사를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강경호 사장이? 강 사장도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 지하철 공사 네네네. 그쪽이랑 관계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MB 서울시장 시절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회사 오시고 뭐 실제적으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시권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강경호 사장도. 예. 예. 네, 팀장님.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시영 씨가 네. 이제 다스 입사한 뒤로 이제 앞길만 조금 봐주고 이제 그 사실은 현대라는 건 있잖아요. 네. 그 다스란 거는 그동안 쭉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이나 이런 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사장이 누구냐 이걸 따라해서 달라질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미 현대에서도 이제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강경호 사장이 사장으로 있을 때도 별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경호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소유 관계라든지 뭐 장악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경질이니 사퇴니 네. 이거는 그 보여주기식이고 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그 팀장님은 쇼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예. 이 쇼가 먹힐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은 물론이고 발포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 이것이 문건으로 드러났는데요.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보도 검열단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까지 계획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 만약에 계엄이 발동이 됐다 그러면 아마 언론통제관에 여기부터 제일 먼저 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말이죠. 저는 철장 뒤에 있지 않았을까. 철장, 그렇네요. 방송 못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 얘기. 우리 김총수가 덩치가 있으니까 2명은 와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구금 상태나 가택연금, 국회의원으로 가택연금 시켰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떠들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의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그렇죠. 예. 네. 방송국이랑 정보부처에 전부 다 군인들을 보냈으면 떠들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한다 이건 없단 말이죠. 계획이 없죠. 네.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감옥을 못 보내고 가택연금 시키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정치를 직접 봤잖아요. 근데 그게 유신 때 정치거든요. 그거는 뭐 무소불위잖아요. 그 무조건 뭐 중앙정보부 전국전이 잡아가서 뭐 심지어 국회의원 코털까지 막 뽑아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으로 막 태권 물고 들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본인 머릿속에 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랬던 걸 봤다고 치고 이 군인들 있잖아요. 기무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발상이 이거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냐 이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잘 썼잖아요. 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 없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저는 이 문제는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조사를 거쳐서 이게 범법행위 흔적이 있다 그러면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무사 개혁을 온전하게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누가 기무사령관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나쁜 짓 못하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죠. 기무사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바꿔야 돼. 완전히 바꿔야 돼. 이런 이 명령이 내려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무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리고 군이 왜 여기 지금 그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이 왜 시위를 하는데 자기들이 들어와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군이 나설 일은 없어야죠. 아예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구테타 나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테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친위 구테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할 계획인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에 청와대 안보실이 등장한다. 김관진 당시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임태훈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누가 지시를 해서 작성했나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문건은 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령관도 이런 문건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기무는 전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기무가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투를 하는 부대들, 즉 이수를 관장하고 있는 3군 사령부가 이 작전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여기 병력 동원이 되어야 하는 그 3군 사령부가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본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안보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요. 예. 이 문건에 따르면 안보실과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추론컨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은 이것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 문건으로 추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예.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보실까지는 문건에도 이미 등장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네. 네. 자, 백보를 양보해서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만에 하나. 네.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촛불 집회의 염원이 탄핵 인용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정말 뭐랄까요, 폭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건이었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중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건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문건 어디에도 탄핵이 기각됐을 시만을 상정해두고 예. 문건이 작성됐고요. 예.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들이 거리를 할 경우, 그 경우 만에 하나 이런 군의 치안 유지, 이런 식의 대비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이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고 피난을 가셔야죠. 군이 어떻게 4.19 때처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을 헬기로 모시고 빨리 안전한 벙커로 피신시키는 것이 군의 본연의 임무이지 예. 그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현재 수기사단의 병력을 빼서 이곳으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할 우려를 굉장히 높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자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합참을 배제한 가운데 예. 육군만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5개국과 조선을 포함한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국 정부와 주요 관리들은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2015년 당시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Well, I think Donald Trump is clearly out of his mind if you think that's a sensible way to proceed.
제주도에서도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 수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가 난민 관련 정보의 진위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스웨덴에 무슬림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 세계적인 성범죄 국가가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이 강간 세계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012년 유엔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 국가의 10만 명당 강간 범죄 비율 데이터를 보면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0여 개 나라의 데이터는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스웨덴에 16만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고 11만 명 이상의 난민이 국경을 넘은 건 2015년의 일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강간 범죄가 이슬림 난민이 저지른 범죄라는 분류조차 없습니다. 아울러 강간 놀이를 뜻하는 타하루시가 무슬림의 일탈적 문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타하루시란 용어는 2011년 이집트 군중이 미국 CBS 방송국의 라라 로건 기자를 집단 성폭행하면서 서방 언론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이 타하루시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표적인 중동 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도 타하루시란 문화는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남식 교수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거울 유런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거울 유런이요? 네. 예. 유런 이런 거 나오면 신경과학 계통 이야기라는 게 짐작이 가시죠. 예. 실제로 거울 유런은 신경과학에서 발전된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유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랄까요, 경제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폴 잭이라는 학자의 신경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신경경제학이라는 비주류 경제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거울 뉴런의 발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뉴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신경세포를 말하죠. 뇌가 이제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 아이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부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걱정되고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진짜로 아프다니까요.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단지 상대가 아프니까 느끼는 불쌍한 감정, 연민의 감정,
동정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예 상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입이 되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이런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왜 이런 공감을 하느냐. 과거에는 사람의 감정을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사랑이 깊어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공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코모 리촐라티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경과학자가 이 공감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이게 조금 우연히 겹친 실험인데 리촐라트 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예. 원숭이 두개골을 살짝 절개를 한 다음에 뇌에 전극을 꽂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원숭이 뇌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관찰하던 팀원 중 한 명이 관찰을 하다가 책상 위에 땅콩이 놓여 있길래 이걸 먹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때 원숭이의 뇌가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살펴봤더니 평소 원숭이가 자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었을 때 그때 보였던 뇌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친다는 행위는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 저거 집어먹을 거야. 나 먹고 싶어. 뭐 이런 뇌의 신호라는 건데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가 먹는 게 아니고 연구원이 땅콩을 먹으려고 손을 뻗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원숭이가 마치 자기가 뭘 먹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때 손을 뻗었던 것처럼 똑같은 뇌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리촐라트 팀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반응을 보이는 뇌의 부분을 찾아내요. 이걸 리촐라트 연구팀이 오늘의 주제인 거울 뉴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 거울 같다는 거죠. 상대가 하는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이 고스란히 자기의 뇌에 비춥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대가 행동하는 것만큼 공감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찮은 발견으로 신경세포학계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울 뉴런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의 뇌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고문하는 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포로를 직접 고문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고문하잖아요. 이러면 포로들이 마음을 아픈 걸 떠나서요. 실제로도 무지하게 아파한답니다. 이게 거울 뉴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 뉴런 덕분에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상당히 최신 연구입니다. 리촐라트 팀이 이 개념을 정립한 게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이 채 안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신경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이 리촐라트 연구팀 일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아까 그 땅콩을 집어먹다가 거울 뉴런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문헌을 보면 땅콩을 집어먹었다가 그랬다는 설도 있고 사과를 집어먹었다가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설도 있고 포도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일화가 왜 그 음식이 헛갈리게 전달이 되냐면 실험실에서 뭘 집어먹으려고 했던 그 연구원이 사실은 자기가 뭘 집어먹으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이라고도 했다가 포도라고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바나나인지 땅콩인지 포도인지 사과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경과학계의 혁명적인 발견이 왜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냐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발견되기 이전까지 20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다. 이걸 전제로 학문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이 발견되면서 주류 경제학의 전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얼마나 멍멍이 소리인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아야 되죠. 내 이익만 챙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해요. 거울 뉴런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뜻밖에도 신경과학계에서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 대신에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엠퍼시라는 말이 영어로 공감이라는 단어인데 예. 호모 엠파티쿠스 하면 공감하는 인간 이런 뜻이죠.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야말로 거꾸로 뇌과학으로 증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영장류 연구학자 중에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침팬지 종류를 연구하는 데에서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근데 왜 이 침팬지 연구가 인류에게 의미가 있냐면 침팬지하고 인류하고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란스 드발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침팬지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줄을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그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와요. 바나나 같은 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침팬지가 이 줄이 뭐야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줄을 우연히 당겼더니 바나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죠. 그래서 침팬지는 배가 고플 때마다 줄을 당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옆방에 있습니다. 옆방은 투명한 창으로 돼 있고요. 침팬지가 그 옆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의 동료 침팬지가 그 옆방에 있어요. 그런데 줄을 당기면 바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 동시에 옆방에 있는 동료 침팬지한테 사육사들이 고통을 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팬지는 이걸 눈치를 못 챕니다.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옆방의 동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요. 내가 줄을 당기면 나는 먹이를 얻어요. 그런데 옆방의 동료는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이 사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동료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계속 줄을 당겼을까? 이게 프란스 드발이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침팬지는 끝까지 줄을 당기는 걸 거부해요. 심지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도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고픔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내 동료가 고통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동료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이게요. 그러니까 심지어 침팬지도 동료들의 고통을 전제로 동료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 유런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실존을 하고요. 이건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침팬지 때부터 이어져 왔던요. 어쩌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신이 우리한테 준 소중한 선물 같은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월요경제학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아주 슬픈 경험 하나와 사회적으로 아주 서글픈 현상 하나를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요. 제 개인적으로 슬픈 경험은 제가 사는 동네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공개된 상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오가던 상가예요. 오가던 상가 옥상에서 투신을 해서 아이고, 세상에. 예,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추정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이름 모를 학생이 돌아가신 날이 기말고사를 본 첫날이에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예. 아들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아들한테 제가 물어보게 됐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들도 학교에서 놔두는 추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고3분이 공부를 꽤 잘하시던 분이셨는데 고3 1학기 성적이 수시 입시 비중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말고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험을 망치고 절망을 해서 3년 동안 노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망친 거죠. 그걸 절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가 팩트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주말 내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고2, 중2 두 자식을 기르는 아빠로서요. 네.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슬픔이나 아픔이 너무 크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토요일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이거 방송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중학교도 근처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분당 일대 여러 학교들이 재발방지 대책회의 이런 걸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아들 말은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 학교에서 좀 조심하다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육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방송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바뀌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이거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수십 년째 이렇게 오는 이야기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아픔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기성사회가 공감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나라예요. 이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1위 자살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 불안, 초조, 이거 시험 때마다 느낄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반복이 되는 건 기성사회가 그 아이들의 고통에 공감을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사회가 방치가 됐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슬펐던 건 이건 아마 SNS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충북 제천 지역의 무슨 고등학교 기말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어 시험인데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후 가정 사고 뭐 이런 개념을 측정하는 문제라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 1분만 더 일찍 출발했다면 그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요게 보기고요. 이 문장을 사후 가정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하라. 요게 보기고 그러면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그날 세월호를 탔다면 나도 죽었을 텐데 이게 보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이를 하라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참담한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그 출제를 하신 국어 선생님이 차라리 일배 꼴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배 꼴통이면 열받는 거죠. 일배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 이렇게 화를 내면 됩니다. 화가 물론 많이 나지만요. 예.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이 선생님이 그냥 아주 정상적인 선생님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아주 정상적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공감 능력이 너무 심하게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교사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절대 그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닌 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공교육 현장을 보면서 진짜 슬펐던 건 아이들이 느끼는 슬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교육이라는 곳이 제가 보기에 공감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해요. 이게 제가 저를 너무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찢어지는 고통일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주위에서 그 고통을 누군가가 공감한다면요. 부모든 교사든 하여튼 누구든요. 예.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한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감의 부족 문제를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요. 제가 진짜로 웃긴 코미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이 200년 동안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걸 전제로 이기적인 사회, 경쟁의 사회, 공감 따위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겨 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경과학에 의해서 우리는 거울 유런을 가지고 있고요.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졌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알려주는 유명한 경제학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제가 가끔 소개하는 뭐 최후통적 게임이나 실내 게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명이 실험에 참가를 하고요. 참가자들한테 10,000원을 갑자기 줘요. 그 다음에 당신들 기부하고 싶은 만큼 기부를 하세요. 그 10,000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부를 얼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실험팀은 참가자들이 기부한 돈에 곱하기 2를 해요. 2배로 불려서
참가자들 전체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요게 게임이에요. 요것도 이제 인간의 이기심과 협동성을 알아보는 여러 실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존재라면 한 푼도 기부 안 하는 게 게임 이론상 제일 유리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냐는 거죠. 남이 멍청한 놈이 기부를 해서 돈이 2배로 불어서 나한테 돌아오면 잘 받아가면 받아갔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기부를 안 하는 게 게임 이론의 정답이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평균 40에서 한 60% 정도 기부를 한다고 나와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게임에서도 증명이 되죠. 근데 진짜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대부분 집단을 상대로 이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10,000원 공돈이 생기면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하는 금액이 뚝 떨어져요. 20%밖에 기부를 안 합니다. 이게 제랄드 마웰하고 러스 에임스라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경제학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협동 안 하고 제일 무임승차를 많이 하는 지식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설계한, 이데올로기를 만든 그 빌어먹을 놈들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왜 이렇게 파탄이 났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경제학의 속된 말로 생식기 잡고 한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공감 능력을 이기적인 인간들, 경쟁적인 사회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승자가 이기는 건 당연해, 패자가 죽는 건 당연해. 200년 동안 이 지랄을 해오니까 지금 수많은 패자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에 내몰리는데 공감을 안 하는 사회를 경제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학은요. 니들이 자본편에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경쟁 거리고 다닐 때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라고요. 그 패자들의 죽음을 경제학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도 공감을 좀 하고 살자고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고 천성이에요. 거울주라는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류 경제학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공감의 본성을 파괴하죠. 그리고 남을 짓밟는 것에 열광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정말 눈물나게 슬픈 겁니다. 제가 주말에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해서 오늘 좀 머리 경제학이 우중충했는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우리 사회가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의 인간을 좀 복원하고요.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거울 유란과 경제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조양호, 박삼구 이 두 사람이 명심해야 할 그런 내용이 다 담겼네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안 되네요. 걔네들한테는요. 걔네들을 인간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서 기대가 참 안 되긴 합니다. 걔네들한테는. 참담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기무사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박 돌격 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진태입니다.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군사기밀인 군 내부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속히 기밀 누설자를 잡아 엄벌해야 합니다. 아이고, 김진태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건 작성자와 지시를 내린 그 윗선을 엄벌해야지요. 윗선이 누군지 밝혀질까봐 두려운 겁니까? 어차피 김진태 의원님이 윗선도 아니잖아요. 일개 돌격대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기무사를 건드리는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요. 간첩을 잡는 곳은 국정원과 기무사라고요. 하하하하. 현재 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르면 간첩이지요.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산해야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말 간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어쩜 이렇게 국내 여론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까? 네? 진정 안보를 걱정하는 건 보수밖에 없다고요? 기무사는 단지 소요 사태에 대비한 것뿐이라고요? 아이고, 전방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서 시민학살에 동원하는 게 안보라니요? 참 한심합니다. 차라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이 그리워지네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30에서 80mm,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전주 21도, 대구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9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내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1조선인을 대표하는 에세이스트 서경식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정말 접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까 잔뜩 궁금했는데요. 자, 서경식 선생. 이분도 그럼 난민의 고충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기 스스로를 난민 또는 반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난민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일본에서도 버림받고 조선, 한반도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이른바 조선적을 가진 제1조선인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봐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서경 선생은 제1조선인을 미립국자의 후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식민 지배 이후에 일본 국민으로 편입되지도 못하고 또 북한이나 남한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물론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얻은 사람도 있고 또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남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채 조선적이라는 이름으로 예, 조선적. 네, 그러니까 분단 이전에 우리는 조선인이었다. 우리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조선인이다. 분단된 국가 어느 쪽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주변 경계인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송도율 교수가 그런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지 못한 경계인으로서 온갖 차별, 모욕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립국자의 후예인 난민 또는 반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난민으로서 국민이 되지 못한 자들의 비극을 쭉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입각해서 말이죠. 이 책의 제목이 난민과 국민 사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는 난민의 반대말을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의해 시민권을 보장받는 데 비해서 난민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1조선인도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난민의 한 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는 묵직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고른 글이 괴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제1조선인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이 이 사건을 한 모티프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오에익 덴자부로와 같은 작가는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오시마 나기사라는 영화 감독은 교수형이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이 고마스가와 사건 또는 이진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58년 9월에 한 여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이진우라는 18살 먹은 학생이 체포됩니다. 체포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돼서 1962년에 사형 확정돼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여학생을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18살 먹은 제1조선인 이진우가 사형당한 그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해하고 강간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고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바로 이 사형을 당하는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들 해요. 예. 그 내용들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진우라는 18살 먹은 제1조선인에게 씌운 그 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총동원돼서 제1조선인 이진우 집안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요. 차별적인 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물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고 바로 조선인에 대한 혐오의 상이 있죠. 인상들을 조작해 내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라는 사람이 뭐 무죄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은 바로 이 민족적 사회적 편견에 입각해서 조선인 이진우를 처단했던 것이죠. 이런 괴물은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인상, 이미지를 덮어 씌움으로써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일본인은 순수한 데 비해서 조선인 더럽고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인상들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일본 넷 우익들이 조선인에 대한 혐오 담론, 그러니까 혐한 담론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만은 일본 내부에서 특히 극우 세력들이나 또는 일본 중심주의자들, 일본 제일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부정적인 타자로 대상화했는지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는 대단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인에 씌워진 그야말로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입니다. 그 일색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이미지들을 조작해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진우를 비롯해서 조선인 각자의 성정이나 성격 이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쓰는 거죠. 이 책에 실려있는 괴물의 그림자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 문제가 되고 있는 예멘 난민에 대해서 이런 이진우에 대해서 일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괴물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고 어떤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그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진우 사건만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예. 대표적으로 제1조선인은 민중인가라는 글을 보면은 여기에 양정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양정명이라는 사람은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일본에 귀화를 합니다. 일본인으로. 그러니까 이 귀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배신자라는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조선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겠습니까? 예. 그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온갖 그 비난들을 퍼부을 때 그 모욕을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직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여성과 연애를 했는데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대로 그게 깨져버리기도 하죠. 이런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무수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양정명이라는 이 제1조선인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잠깐 인용된 부분 보겠습니다. 예. 그들은 제1조선인입니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의 비참한 삶을 선택한 것은 딱히 좋아서가 아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바보 취급 당하기 싫으면 제 나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들은 일본에만 생활 기반이 있고 순수한 민족성도 박탈당해버린 상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현재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할지. 순수한 민족성이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어떤 문화적인 이 감각
이런 것들 다 박탈당해버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조선인의 삶을 유지하려면 조선으로 돌아가 이런 거죠. 우리 일본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으려면 돌아가 이런 것들이죠. 야.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 물론 제일 조선인뿐만 아닙니다만 차별,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는 21세기 우리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 대한 온갖 루머에 가까운 혐오 발언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증오와 혐오들이 발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일조선인의 대표적인 사례인 양정명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또 이진우와 같은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못 궁금합니다. 결국 양정명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의 후예로서 온갖 차별과 모욕 속에서 삶을 견디다가 결국 일본인으로 귀화했는데, 그래도 차별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걸 견디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양정명뿐만 아니고 박실 같은 사례들도 정말 리얼하게 이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은 애둘러서 제일조선인의 상황을 하나 참조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논쟁, 이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은 어찌 보면 난민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식민지 시대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동양 척식 회사로 많은 땅들이 다 편입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은 반주나 시베리아로 떠나고,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든, 그리고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쪽 사람들은 일본으로 떠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 나라에서 못 사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던 이 사람들이 난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1948년 4.3 사건, 그러니까 4.3 항쟁이라고 얘기하지만 4.3 사건 때 이 4.3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준내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 권력에 의해서 서북 청년단을 비롯한 권력의 끈앞풀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 쪽으로, 일본으로 다 피난했습니다. 피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난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사카의 조선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수많은 차별의 시간을 겪어야 했죠.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조선인은 더럽다, 조선인은 잔인하다, 조선인은 집요하다, 이런 편견과 모욕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분단 이후에는 전쟁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 난을 피해서, 분단 상황을 피해서 가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 번쯤 상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에 대해서, 또는 아랍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역사적 문화적 특이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랍이나 이슬람 작품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생각인데요. 만약에 예멘인이 아니었다면, 팔레스타인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나 또는 결혼 이민한 사람들, 또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백인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는 우리의 그 역사를 끝없이 상호 참조할 수밖에 없다면, 예멘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 한반도의 과거이자 미래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예멘은 분단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분단 국가였다가 어렵사리 통일을 했는데 또 강대국의 개입으로 이 내전 상태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의 현대사를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분단 상황에 처해 있고, 만약에 우리 어렵사리 통일한다면은 이 예멘과 얼마나 다른 정치적 국면으로 치달을지, 그럴 때 수많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흡수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을 서둘러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통일이 됐을 경우. 그럼 2등 국민으로 대하지 않을 것인가? 차별과 모욕을 북한 주민들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논쟁을 한 번쯤 찬찬히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서경직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를 통해서 제일조선인의 위치를 한 번쯤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찍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자 한겨레에 홍세화 선생 칼럼이 실려 있네요. 제목이 혐오 감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입니다. 제 시선을 그대로 사로잡았는데요. 홍세화 선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난민 상태로 살았습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잘 기억하실 겁니다. 홍세화 선생이 작금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예멘 난민을 향한 그 혐오 발언들을 보고서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몇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온 예멘 출신 난민들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혐오 감정 표현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로 쳐들어온 성폭력 범죄 집단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독일처럼 한 해에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밀려드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처럼 내국인 출생자 수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원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극우 정치 세력에게 정체성 공포의 비밀을 주는 정도가 아닌 고작 500여 명.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정 청원 요구에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댓글 중에는 차마 옮길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내 귓가에는 벌써 인권 감성파리, 집어치워, 내 집이나 내줘 따위의 소리가 들린다. 이 거대한 혐오 감정은 어디서 분출된 것일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다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 만나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내가 시대 변화에 둔감한 순진한 로맨티스트여서일까?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는 말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데 알지 못한 채 혐오한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스스로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다만 인종주의의 언행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나와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진 대상을 차별, 배제, 억압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을 때 혐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듯 싶은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혐오하는 것일까?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3년 전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알란 쿠르디가 터키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온 사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질 수 있었던 측은지심은 가령 그의 아버지, 그 아저씨가 제주도 난민으로 왔을 땐 혐오 감정으로 돌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화면으로 만나는 것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가? 저는 이 홍세화 선생의 질문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락만 더 보겠습니다. 난민은 자기가 속했던 국가와 사회를 떠나야 하고 가족, 친지, 동료, 이웃과도 멀어져야 하는 그러면서 물설고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고 가슴 먹먹한 일상을 살아야 한다. 언제나 소수자이고 약자인 그들에게 잠시 편견과 혐오 감정을 내려놓고 눈길 한번 주면 안 될까? 감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소한 냉대와 불친절을 당해도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게 인간이지만 한순간의 눈길 교환만으로도 상대방이 겪은 삶의 층위를 느낄 수 있고 그 깊이와 폭에 대한 공감, 아니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기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홍세화 선생이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홍세화 선생의 글을 모티프로 해서 이 서경 선생의 난민과 국민 사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들을 한번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논쟁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서 혐오를 유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근현대사에서 겪어왔던
차별의 고통들, 모욕의 고통들, 혐오의 고통들을 되새기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이런 이 논쟁들은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도 나름 어떤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합리적 주장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본 범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인도주의를 무시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이걸 이렇다라고 설득한 그런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울림이 그러한 거겠죠. 그렇다면은 현실론에 입각해서 난민 받으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입장을 또 우리 일각에서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죠. 예. 사실은 좀 더 이런 논쟁들이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슬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이슬람 문명에 대한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접근, 그리고 아랍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4강전 첫 경기인 프랑스와 벨기에 경기는 11일 새벽 3시에,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12일 새벽 3시에 열리는데요.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어느 팀의 몫이 될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2,043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7% 과반의 시민들은 프랑스가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네요. 벨기에를 꼽은 시민들은 20%, 잉글랜드를 지목한 분들은 16%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아티아를 꼽은 시민들은 7%에 그쳤네요. 트위터를 통해 여러 고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기리님, 프랑스에 한 표 던집니다. 코털도사님, 역시 우승은 FIFA,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최근 순수혈통 백두산 호랑이 4마리를 낳은 어미호랑이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펜자인데요. 정답자 빠삐용11님. 한진일가는 무슨 짓을 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네요. 태포르님, 양승태가 사과하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G 느낌표 YC님, 바디로직. 김용민 브리핑 항상 응원할게요. 재웅 먼저 승태 먼저님, 다음 정답자 낭만 낭선님, 어서 사업부가 정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바론 7998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변호사의 칼럼, 인천과 경북 시도의원 선거는 위헌이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2조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뽑을 때 자치 시군구에 최소한 1명의 시도의원은 배정해야 한다. 인구가 극히 적은 지역이라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시도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는 4대 1의 범위에서 인정돼 왔다. 그런데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6.13 선거에서 이루어진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기존 4대1 기준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지역이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그 주인공이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인 옹진군과 울릉군이 소재한 까닭이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인구는 10,000명이 조금 넘는다. 말하자면 경북의 도의원 선거구는 최대 인구 40,000명을 넘을 수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북 도의원 선거구 중 40,000을 넘는 경우는 54개의 지역구 중에 30개가 넘는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인천 옹진군의 인구는 21,000명이 조금 넘지만 4배, 즉 84,000명을 넘는 인천시의원 선거구도 절반이 넘는다.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시도의원 선거를 위헌이라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이 용인돼 왔을까? 예전 통계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제5회, 제6회 지방선거, 즉 2010년, 2016년 선거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해본다. 도대체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일까? 더구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경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전라북도 장수군 등도 더 이상 1명의 시도의원을 배출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론회장이 필요한 셈이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네, 버젓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헌법을 능멸하며 쿠데타를 획책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2018년 7월 9일 월요일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